증권투자권유 대행인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제3과목 투자권유 제4장하고 5장을 함께 공부할 거고요. 4장 투자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은 10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5장 투자권유 사례 분석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정보 파악. 투자 권유를 하기 전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따라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함. 여기 보시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할 필요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필로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틀리게 되는 거죠.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문에 이렇게 나와요.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 정보를 파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투자자 정보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별도의 변경 요청이 없으면 투자자 정보가 변경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두 번째, 투자 성향 분류 방식.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점수화 방식, 추출 방식, 혼합 방식, 상담 보고서 방식, 이 방식에 대해서 각각 알아두면 점수화 방식은 그냥 점수화하여서 투자 성향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객관적이고 이제 이해가 쉽겠죠. 단순 합산으로 점수를 이제 매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자 성향을 판단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추출 방식은 설문을 통해 보시면 부적합 상품을 제거. 자, 질문을 단순화, 질문별로 선택할 답변의 수가 적어야 적용이 용이합니다. 추출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내용이 많이 등장을 해요. 하고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혼합 방식은 말 그대로 점수화 방식하고 추출 방식을 그냥 혼합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상담 보고서 방식. 상담 과정과 결과를 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층 상담의 실제 투자자 성향 파악에 유리하고요. 판매 직원의 질적 차이가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판매 직원의 어떤 이제 수준에 따라서 상담 보고서 방식은 결과물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판매 기간이 장시간, 이렇게 특징이 있으니까 점수와 추출, 상담 보고서 방식 정도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추출 방식에서는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그 다음에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상담 보고서 방식을 설명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이러면 꼭 맞는 문장 같아. 근데 정교한 설문과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라는 거는 이제 추출 방식에 대한 얘기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1방식, 2방식, 3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나누는 방법에 따라서 고위험 고수익, 중위험 중수익, 저위험 저수익 이렇게 하면 이제 1방식이고 2방식은 파생상품형, 그 다음에 주식 선호형, 성장형, 이자 배당형 투자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고 3방식은 공격 투자형이 있고 이게 이제 가장 공격적인 거죠. 적극 투자형, 그 다음에 위험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투자자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투자 권유 일반 원칙. 투자자 성향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분류 기준을 참조하여 투자 권유를 할 것. 읽어보시면 되고 이미 투자 정보를 알고 있는 투자자에 대해 기존 투자자 성향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투자 권유를 할 것. 이렇게 이제 지문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좀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투자 성향에 비해 위험한 상품에 스스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 돼요. 명확히 알리고 판매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당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거. 고령 투자자. 고령 투자자는 문제가 꽤 나오는데 고령 만 70세 이상, 초고령은 만 80세 이상 이렇게 보고요. 항상 강화된 고령 투자자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의 상품은 좀 위험도가 있어서 고령 투자자가 좀 적합한 판단을 내리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이에요. 자, 파생 결합증권, 구조화 증권, 조건 자본부 증권, 장외 파생 상품 등이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4개를 나열을 하고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보통 하나를 집어넣어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에 투자의 위험을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 많이 등장하는 지문이고요. 그러니까 낮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 권유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네 번째, 외화증권 투자 권유 시 추가적 설명사항. 수수료는 일단 일반적 사항이에요. 뭐 추가적 설명사항에 수수료가 들어가면 그거 골라주시면 되고, 요 세 가지는 좀 읽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투자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시장 상황의 특징. 외화증권이니까 그 대상 국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 특징을 알아야겠죠. 환율 변동 위험. 해당 국가의 거래 제도, 세제 등의 제도의 차이. 해지 비율 미지정 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금융투자 상품의 위험도 분류. 정량적 요소, 정성적 요소가 있어요. 요거는 쭉 읽어보시면 과거 가격 변동성, 원금 손실 가능 범위, 기초자산의 종류 및 구성 비중, 신용등급, 만기, 레버리지 정도, 목표 투자기간 등 이게 정량적 요소고요. 정성적 요소는 상품 구조의 복잡성, 조기 상환 가능성, 유동성 등 이렇게 있습니다. 금융투자 상품 위험도 분류표를 상담 창구에 비치를 해야 돼요. 장외 파생 상품에 대한 위험도 분류는 다른 금융투자 상품과는 별도로 재정 운용할 것 이렇게 돼 있고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위험도를 그 투자 금액 비중으로, 그러니까 금액 비중으로 이제 가중 평균을 해서 포트폴리오 위험도를 사용 가능하다는 거. 여섯 번째, 설명 의무. 금융투자 상품의 내용, 투자 위험, 투자성에 대한 구조와 성격, 수수료, 조기 상환 조건, 해지에 관한 사항, 일반적인 사항인데 보통 보기에다가 이렇게 하나 껴넣어요. 최대 수익률, 이런 거 나오면 최대 수익률에 대한 설명 의무가 있을 리가 없죠. 예, 그렇게 풀어가시면 되고. 일곱 번째, 개인정보의 제공 행위. 원칙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일체가 금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정보 주체가 동의, 그 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경우 이렇게 되죠. 문제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그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동의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경우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빠지고 정보 주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틀린 문장이에요. 그게.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수집과 이용을 원천 봉쇄할 수 없어요.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법률 규정으로 개인 정보를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보 주체가 완전히 원천 봉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을 알고 계시고, 그냥 지문은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거를 골라주시면 정답이 돼요.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임원 및 실무자는 정보 주체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님. 네. 가끔 개인정보를 이제 사용할 때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에 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임원 및 실무자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의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 요거는 그냥 개인정보 처리자,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입증 책임은 정보 주체가 아니고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다라는 거. 보통 이거를 정보 주체라고 바꿔 넣으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 손해배상, 그다음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수치를 그냥 바꾸거나 요 4개 지문 중에 하나를 좀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거라든지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그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덟 번째, 금융 소비자 보호. 대상은 현재 거래 당사자뿐 아니라 이거 앞에도 좀 나왔던 내용이죠. 잠재적 당사자도 포함을 한다는 거.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 달성 목적. 이게 이제 그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뜬금없어요. 그냥 따로 띄어서 보면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이유가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 달성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어색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머리에서 딱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금융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의 최적화 달성 목적이라는 거,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교섭의 불균형 원인은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꿔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교섭력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는 거. 9번째, 직무윤리 및 내부 통제 기준 위반 시 제재. 자, 형사적 제재가 있고, 행정적 제재가 있고, 민사적 제재가 있고, 자율적 규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몇 개가 있는데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뺐고요. 형사적 제재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1년 3천은 투자왕고 규정 위반, 매매 형태 명시 의무 위반, 자기계약 금지 규정 위반 이렇게 세 개니까 요거를 외워두시면 좋고요. 3년 1억은 이제 보면은 조금 더 당연히 과하겠죠. 그 형량도 크고 벌금도 크니까. 거짓 내용과 불확실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 이런 것들. 등록 전 투자 권유 행위. 그다음에 권유 대행인이 아닌데 그 외자의 투자 권유를 대행을 시키는 거. 그다음에 손실 보전 금지 위반. 손실 보전에 대해서 항상 많이 나왔었죠. 그런 것들 있고. 1년 3천을 외워두시면 뭐 3년 1억에 대해서 몇 개, 3개 지문이 나오고 1년 3천을 하나 끼워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1년 3천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라고 해서 요 3개를 쭉 나열을 한 다음에 3년 1억짜리를 하나 가져와서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있죠. 그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1년 3천을 외우세요. 요 3가지를 그냥 외워두시면 되고, 행정적 제재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에 의한 제재, 민사적 제재는 설명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건 자율적 규제예요. 협회에 대한 규제는 자율적 규제라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10번째,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요. 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 불성립 시, 조정안 작성은 조정회부 받을 때부터 60일 이내. 요 30일하고 60일 바꿔서 숫자 바꿔서 문제 나옵니다. 이거 알아두시고, 조정의 효력은 정말 중요한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 조정의 얘기예요. 근데 요게 헷갈리게 나오는 게 금융투자협회 분쟁 조정 효력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민법상 화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금융감독원 재판상 화해,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는 민법상 화해 계약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 중지가 되고 그 사항을 쌍방에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4장 투자 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은 마쳤고요. 자, 계속해서 이어서 제5장 투자 권유 사례 분석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문항 출제가 되고요. 자, 순차적으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무설계. 재무설계는 문제가 여러 개 나올 수 있어요. 요 재무설계 하나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낼 수가 있고, 포인트만 알고 나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요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의, 필요성. 전생에 걸친 계획이고 전생에 소비만족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의와 필요성은. 전생에 걸친 계획과 전생의 소비만족 극대화. 그러니까 특정 시점, 노년의 만족 뭐 이런 거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목표는 소득과 부의 극대화, 그 다음에 효율적 소비의 실천, 재무생활 만족의 발견, 재무 안전감 달성, 그 다음에 노후 대비 이렇게 나오는데 투자 전략의 수립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과정이에요. 투자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인데 여기 지문으로 등장을 하니까 알아두시고, 양적 자료. 자,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어요. 양적 자료는 딱 보시면 기록이나 인적 사항이라든지 수치상으로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들 읽어볼게요. 인적 사항, 그다음에 뭐 개인적, 사업적 기록 등이 있고, 예금, 대출 등 금융 자료, 부동산 자료, 소득 자료, 지출 자료, 이런 것들은 다 숫자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고 기록이 될 수 있는 것들이죠. 거꾸로 이제 질적 자료는 목적이 우선 순위라든지 뭐 위험을 인내할 수 있는 수준, 투자 상품 경험, 금융 지식 이해도 같은 것들, 그리고 태도 같은 것들이 들어가니까 이 양적 자료 3개, 뭐 질적 자료 하나 이렇게 껴놓거나 아니면 뭐 질적 자료 3개, 뭐 양적 자료 하나 이렇게 껴놓고 문제를 내겠죠. 그래서 뭐 질적 자료가 아닌 것은, 양적 자료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재정평가 수단, 자산상태표, 개인현금 수지상태표 이 두 개는 그냥 자산상태표는 어떤 시점, 그 다음에 재정상태의 건전성 평가 이렇게 된다고 알고 계시고, 개인현금 수지상태표는 현금의 유출입, 여기 중요한 키워드예요. 이렇게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비율입니다. 소비지출 규모, 순자산 규모로 재무상태 측정 시에 문제점을 보완을 할 수 있어요. 이 재무비율로. 이게 이제 가장 유용한 수단인데, 지문에 요거만 왜 넣어놨냐면은 다른 이제 내용들이 많은데, 소비지출 규모와 순자산 규모는 뭐 재무상태 측정 시 뭐 가장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식의 지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유용한 수단은 일단 재무비율이고, 소비지출 규모, 순자산 규모로 재무상태 측정 시에 문제점을 보완을 하는 게 재무비율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개인 재무설계 과정. 요거는 순서만 외워두시면 돼요. 요 순서가 나오면 요 순서가 한 문제로 나와요. 자, 고객 자료 수집, 재무상태 평가, 재무목표 설정, 대안모색 및 평가, 그러니까 실행, 재평가 및 수정. 이거는 뭐 그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자료 수집이 가장 먼저 돼야 될 거고, 맨 마지막에 실행을 한 이후에 재평가 및 수정이 돼야겠죠. 요 중간에 요 재정상태 평가, 목표 설정, 대안모색 및 평가 요 부분 정도만 알고 계시면 순서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네 번째, 노인가계 재무설계.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노부부 생활비 플러스 남편 사망 후 부인의 생활비예요. 근데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자금은 노부부 생활비이다. 요까지만 나오면 틀린 거예요. 보통 그렇게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인가계는 자산증식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X 무조건 틀려요. 자산증식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주 목적이 돼야 되는 거고, 자산증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틀려요. 그 다음에 재무설계에서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비율보다 금융 비율을 높인다. 왜냐하면 부동산 비율이 높아지면 이게 이제 환금성도 떨어지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보통은 부동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뭐 안정적인 것을 위해서 부동산 비율을 높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부동산 비율보다는 금융 비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염두에 두세요. 다섯 번째, 투자 권유. 공격 투자형, 적극 투자형, 위험 수익 중립형, 안정 추구형, 안정형 이렇게 있죠. 이거 5개를 그냥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앞에도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공격 투자형은 위험 선호형으로도 명칭이 되고요. 안정형은 위험 회피형으로도 명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부분 알고 계시고, 파란색 위주로 한번 보시면 공격 투자형은 손실 위험을 감수를 합니다. 수익을 중시하기 때문에 10%가 넘어가는 손실도 충분히 감수를 하고, 대신 이제 10% 이상 초과 수익을 좀 얻는 거를 이제 선호하죠. 그래서 초고위험 등급, 예, 이거보다 낮은 모든 상품에 투자가 가능해요. 초고위험 등급의 이제 상품을 보면은 원금 비보장형이란 말이 들어간다든가, 뭐 투기 등급, 그다음에 파생 상품, 그다음에 부동산 특별자산,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내용들을 조금 읽어가지고 계속 그 귀에 있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초고위험 상품에 대해서 조금 인지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적극 투자형은 손실 위험을 10% 미만까지는 감수를 한다라는 거, 예,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고위험 상품 잠깐 보시면 주식형과 주식 혼합형 펀드, 그다음에 투기 등급은 아니고 투자 등급 채권, 그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도 들어가고, 원금 비보장형 ELS, DLS, 비보장형이에요. 그럼 중위험에서는 보시면은 원금 부분 보장형이고, 안정추구형에서는 보시면은 원금 보장형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알아두시고, 자, 위험 수익 중립형, 손실을 원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률 이상의 수익, 요게 이제 키워드고요. 안정추구형, 적은 수익을 얻더라도 원금 보존을 중요시하고요. 채권형 펀드, 아까 말한 원금 보장형, ELS, DLS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안정형은 이렇게 합니다. 원금 손실을 절대로 감수하지 않음. 네, 절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 보면은 이제 MMF, 보통에 이제 안정적인 뭐 국채나 뭐 지방채 이런 안정적인 사채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항상 문제에 끼워 넣는 게 회사채. 회사채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좀 불안해요. 회사 부도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손실이 크게 나기 때문에 그 회사채가 들어가면은 요걸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그 투자 권유까지 마쳤고요. 지금 이제 그 3과목에서 요 뒷부분들 있잖아요. 보시면은 직무윤리부터 그 투자 권유와 투자자 분쟁 예방, 그 다음에 투자 권유 사례 분석, 얘네들은 사실상 공부가 많이 되지 않고 그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좀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들이 나오거나 그냥 뭐 지문만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해. 그런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한두 개 정도 지문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골라내려면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외우지는 못하잖아. 우리 외우지 않고 좀 쉽게 쉽게 공부하려고 이거 하는 건데 대신 읽어보시기는 좀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 지문을 보면은 틀린 게 되게 쉽게 쉽게 골라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1강부터 쭉 달려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고요. 다음번에는 그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을 제가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강의 영상도 촬영을 하고 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